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되는 거니까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큰 주제로 잡았습니다. 근데 미래라고 하니까 좀 거창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현재에 나와 있는 지표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겠는가, 인천시 일자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부제가 있죠. 인천의 고용 동향과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사점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끌어내는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일자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천시의 산업 및 경제 동향의 지표를 몇 가지 좀 가지고 와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드릴 말씀은 인선 7기에 가져왔던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고 거기서 인천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주요 성과라는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고용의 질이라는 부분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저 역시도 고용의 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라고 바라봤을 때 그 좋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 3가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첫 번째가 정부죠. 지방정부를 포함한 이제 중앙정부까지 정부가 일자리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기업이죠.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에 제공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체들, 일자리의 주체들은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달라요. 보시면 먼저 정부는 세수의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많아져야 각 정부, 나라와 또 지방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민이나 국민의 몰입처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에서 시민과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바라보는 정부의 또 관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시장의 원동력이 바로 일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 노동시장도 있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식시장도 있고요, 뭐 경제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시장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잘 공급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시장의 원동력으로서 이제 일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기업은 경영자나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죠. 이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부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좀 그 밑에 하부적인 부분에서의 가치의 실현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목적인 이윤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또 보고 있죠.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거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한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ESG 경영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ESG 경영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지속 경영의 또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치 창출의 요인이다. 바로 일자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기업에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일자리의 3번째 주체는 근로자, 당사자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보면 최소 생계 유지의 방안으로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또
받는 그런 주체로, 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또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자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세 주체가 일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세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있어서도 나라와 또는 지방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지속되는 일자리가 있어야만 이윤 창출을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로자도 이제 자신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 일자리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생이 다 하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겠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조직에서 고용의 질, 그 앞서서 이제 제가 좋은 일자리라고 했을 때 고용의 질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용의 질을 그럼 글로벌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한 두 개의 UN과 ILO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ILO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제노동기구인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디센트 워크라고 해서 제대로 된 온당한 그런 표현에 이제 일자리가 제공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조직의 이 국제적인 기구의 특성상 보편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LO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인천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비교 대상의 일자리의 지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ILO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해서 EU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 연합인데요. 유니온인데 퀄리티 유니온 워크라고 해서 퀄리티입니다. 죄송합니다. 퀄리티 워크라고 해서 유니온은 빼주고요. 퀄리티 워크인데 이건 뭐냐면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여보자라는 것이 EU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EU는 말 그대로 회원국 간에 그 EU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다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원국 간의 비교가 주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준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U 안에서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점점점 나아지자라고 하는 것이 EU에서 얘기하는 좋은 고용의 질, 좋은 일자리, 고용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ILO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 워크라고 해서 보편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EU는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고령자에 대한 대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과 통합이라는 요인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EU는 아시겠지만 하나의 거의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모아서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자체를 EU에 있는 A라는 국가에서 EU에 있는 B라는 노동력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아주 자유롭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등한 베이스에서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있어라는 경쟁심을 좀 부추겨서 EU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다양성과 비차별성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 최근에 월드컵 오늘 새벽인가요? 월드컵이 끝났는데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아쉽게 2위를 했습니다. 준우승을 했는데
도대체 프랑스는 왜 축구를 잘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잘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브라질, 남미,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끝까지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이중국적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별이나 어떠한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다문화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축구를 하는 선수들도 그런 것들 다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장점들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EU에 있는 국가들은 매우 오픈 마인드로 열려있는 마인드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서도 점점 EU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뒤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또는 인천의 어떤 그런 인구 구조나 또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고용, 사회적인 대화, 사회적인 보호, 그리고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 이 네 가지가 사실은 ILO와 EU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앞으로 이 네 가지에 걸려있는 카테고리는 모두 추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추구되는 가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조직에서는 이렇게 고용의 질, 또 좋은 일자리의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가? 고용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가라는 걸 이제 세 가지 수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듯이 일자리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모두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수준에서의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먼저 거시 수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 수준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인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기업이 원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역시 개인이 원하는 요인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요인들은 뭐냐? 제3자가 바라봤을 때 정부는 이런 걸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기업은 이런 걸 지켜줘야 돼. 그리고 개인은 이런 걸 추구해야 돼. 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주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주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요인을 제3자가 본 거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 입장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연하죠. 고용기회 많이 만들어주고 철폐되어야 할 노동도 있으면 철폐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정의롭지 못한 일자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인 노동. 이게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이율배반적인 요인이긴 한데 근로자에게 적당한 수입이 돌아가는지도 감시해야 되고 그 근로자들이 거기에 맞는 생산성도 보여주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정부가 해줘야 되는 몫입니다.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 안정성,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일과 가정의 양립, 그 다음에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하나 넘어서 경제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넘었냐면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대화. 사실 사회적인 대화라고 하면 약간 좀 뭐랄까요, 저기 자본주의에 반하는 저쪽 색깔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 코포탈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찾아보면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사회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절차,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절차에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가장 기본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임금이 이 정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먼저 사회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노동 생산성이 이만큼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역시 그 노동 생산성의 기준에 맞는 사회적인 대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인 대화를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노동자는 반복할 거니까, 근로자는 반복하고 또 정부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왜 저걸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노동자는 다 기업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않을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끌고 가줘야 되느냐? 정부가, 지방정부가 이끌고 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수준에서 보면 이 요인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고용 규모, 그 기업에 맞는 그 고용 규모는 유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가 진행되면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화 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물론 그걸 다들 기대하고 있고 그게 이제 최종 종착지로 바라보고 있지만,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한 예로, 이건 실제적인 상황인데, 인천 지역에 중견 이상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한 5년 동안 스마트화를 엄청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감소한 근로자들은 어디를 갔느냐? 높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규모, 또 근로시간 쭉 보시면 그렇구나 필요하구나 이제 얘기가 되실 건데, 제가 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령화되고 나이가 많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면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업과 일자리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왜냐? 그 일자리의 주체인 대상인 근로자가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수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직업 건강, 그다음에 안전한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이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연령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그러면 근로자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무엇이 추구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성. 개인은 이제 회사에 또는 조직에 이제 구속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소속이 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요즘 MZ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MZ만의 얘기는 아니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자율성이나 인권, 권한이 보장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최근 또 사회적인 이슈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지표는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노조 가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주들은 물론 환영하는 어떤 추세긴 하겠지만, 개인이 기업과 협상하는 것과 노동조합이 기업과 협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죠. 인권 그리고 자율성, 권한을 가져가려면 권한을 가져가려면 사실은 노조가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돼야 되겠죠. 맨날 파업하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발전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사실 자율성을 또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조 활동도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개인 수준에서는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여, 발언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개인관계에서는 추구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기업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면은 돌아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8시간 이상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조직에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렵다면 조직의 성과도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추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인천시의 산업 및 경제 동향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 7개, 한 6개 정도 지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내 총생산이에요. 다들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이 어떻지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전국 대비 비중이 4.7%로 2001년도에 4.7% 죄송합니다. 4.7% 정도 수준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쭉 유지되다가 뚝 떨어지죠. 이게 언제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4.6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완만하게 올라가죠. 또 떨어져요. 뚝 떨어지죠. 또 이때 4.62%인데 2011년도입니다. 최근 3년, 즉 2018년, 19년, 20년 요 3년 동안에 4.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시면 인천 지역 총 생산액 비중은 4.75% 수준인데 최근 3년이 그거보다 하향되어 있다. 4.6%대로 하향되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총 생산액은 쭉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쭉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절대적인 금액인데 쭉쭉쭉 증가 추세지만 89조 원 정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가 거의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으면서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느냐 보시면 인천 지역 내 총 생산량의 전국 대비 비중은 급격한 반등은 없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만큼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죠? 예, 급격하게 반등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하향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생산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성에. 그죠? 지역 내 총생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랑 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면 1인당 지역 총소득 추이입니다. 여기서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하는 것, 지역이 생산하는 것을 다 확인해 봤을 때 좀 감소하는 것 같은데 비율상, 근데 뭐 절대적인 수준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1인당 소득 추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국민이 가져가는 건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1인당 지역 총소득은 2001년에 그죠? 1,100만 원 수준에서 2020년에 3,200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했으나 그 비율은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짙은 색이 이제 인천인데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기록도 있지만 쭉 전반적으로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이 16.9%에서 0.5% 선까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느냐? 1인당 소득 감소는 국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국가적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인천에서는 그 폭이 크고 연착륙이 없다. 떨어지면 한 번에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뚝뚝. 이 부분은 지역의 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보셨던 거 보시면 절대적인 거 증가하는 거 아니야? 생산이 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수입도 증가해야 되는데 1인당 소득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무언가 홀딩하는 게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양극화가 심해졌다거나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인천 지역의 시민들이 가져가는 그죠? 총소득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 소득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도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데 같이 이제 지역민의 소득까지 감소해가고 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이거는 무언가 좀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인천 사업체 수 및 전국 대비 비중이에요. 그래프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먼저 잠깐 보시면 사업체 숫자거든요. 완만하게 증가하죠.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갑자기 확 뛰는데 이거는요.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것이 2019년에 조사할 때와 2020년에 조사할 때 데이터의 기본 표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이 변화됐기 때문에 좀 더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비율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 전국대비 비율을 보면 4%대에서 쭉 변화해 오다가 결과적으로 20년도에는 5%대로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의 기업 수는 비율상으로 좀 늘었다 좀 볼 수가 있는데, 인천 지역의 꾸준한 사업체 수 증가로 전국 대비 약 4.8%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점적인 요 밑에 있는, 제가 좀 너무 작게 썼지만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뭐냐면 감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인천 지역에서 2010년 대비 20년대까지 오면서 기업 비중 변화를 보면 감소 1위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제일 많이 감소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코로나의 영향이 제일 강합니다. 2019년 말 2020년 오면서 문 닫은 업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응도 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정말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이거는 이제 또 많이 강조를 했고요.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여기 3위가 제조업입니다. 인천 지역이 사실은 기간 산업이 이제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증가했느냐?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이 증가했다.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느껴야 되는 점은 뭐냐? 건설업의 사업체 수가 늘었다? 아쉽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설 현장 인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업은 이제 뭐 기업 대비 뭐 아니면 일반 소비자 대비 서비스업, 판매업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이 3위, 사업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로 인력 회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 그다음에 뭐 호텔이 있으면 어떤 보안 인력을 보내준다거나 메이드업 직무 종사자들을 보내준다거나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 낮은 고용의 여건이 나쁜 그런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어디에서? 인천에서. 그걸 뭐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 정작 많이 늘어나야 할 제조업이 많이 줄었고요. 늘어나봤자 반갑지 않은 사업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 중심에서 자기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파트에서는 일자리가 줄었고요. 서비스업에서 쉽게 일자리가 바뀔 수밖에,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자리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좋은 일자리의 증가는 인천에서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맞물려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규모 5인 미만의 기업만 인천 내 전체 기업 비중 3.5%포인트가 증가했어요. 개수로 보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인천에 약 14만 개가 있었는데 2020년에 26만 4천 개로 증가한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어디서? 규모가 제일 작은 5인 미만 사업자. 그러면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말 튼튼해서 고용 지속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견 이상의 기업보다는 사실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인천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인천의 사업체 규모는 영세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그 영세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열악함은 역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표를 가지고 끄집어내오는 이러한 시사점들이 인천의 로드맵에서 잘 반영이 됐는지 일단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하고 이제 좀 연결돼서 인천의 종사자 수 및 전국 대비 비중을 한번 봤는데요. 종사자 수 쭉, 예, 역시 사업체 수 늘어나는 것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4.8% 정도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세부적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종사자의 비중 변화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 제조업, 앞에서 봤던 사업체가 많이 줄었으니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및 서비스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위가 제조업. 아까 사업체 수는 제조업이 3위였는데 근로자 종사자의 감소는 1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조업에서 데리고 있던 포용하고 있던 근로자가 상당히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3위로 이제 업체 수가 줄어가면서 근로자 수는 1위가 그 감소 추세가 1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가된 직무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래서 보건업은 어쩔 수 없지만 인천 지역에 그 요양보호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의료 사업도 조금 활발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건설업 앞에 보셨지만 증가하고 있고, 이거 3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많이 증가했다. 여기서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약간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잠깐 보시면 인천 기업 종사자의 영세함과 열악함의 굴레를 돌고 있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제조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건 또 서비스업으로 매우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굴레를 돌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변화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고부가 가치 파트에서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규모 면에서도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인 미만 기업 종사자 1%포인트 증가했고요. 5인 미만 기업 종사자 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000인 이상 기업 종사자도 똑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파트에서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하고 제가 엮어서 의료기기, 그 다음에 광학, 정밀기술 파트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늘었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늘어난 일자리 근로자 수가 인천 시민이냐라는 건 추가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일단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 기업이 잘 돌아가면 일단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인천 시민의 어떤 일자리가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연결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번째 지표까지 한번 봤고요. 앞에서 봤던 이제 뭐 생산액과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산업별 부가가치 기준.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는 해도 제조업에서 끌어내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비교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 제조업에서 하는 것이 한 28.1%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잖아요.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것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이요. 합쳐보니까 어느새 제조업을 뛰어넘었습니다. 30.6%로 제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부가가치를 뛰어넘게 됐어요. 20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그 폭이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제조업은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또 여기 이제 밑에 잠깐 보시면 부가가치의 비율 변화를 보면 사실은 이 부분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수 및 창고업이라고 하는 건 인천 지역에 공항과 항만이 있는 상태에서 전략산업이라고 좀 분류해 놓은 파트거든요. 근데 이 파트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1위예요. 13.8%에서 9.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2위인데
예, 28.7에서 26%로 약 40% 여전히 차지하고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된 걸 보니까 사업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인력회사입니다. 4.7에서 7.4%. 그냥 공공행정, 국방, 사회, 보장, 행정 이 부분은 이제 뭐 공공 서비스니까 그렇다 치고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또 증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기업 서비스와 보건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우리가 질이 낮은 일자리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파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지역에, 인천 지역에, 인천에서의 이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가라는 거에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가느냐 보시면 인천 산업을 주도하는 전략 산업과 기간 산업에서의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산업 유지를 위한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 지원 서비스나 인력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 산업에서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걸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산업 구조가 정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이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 상당한 과도기인데 제조업을 계속해서 밀자니 생산성이나 어떤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있고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오는 서비스업을 밀자니 어떤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은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 여건 자체는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매우 정체돼서 이 병목 구간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가가치 내 비율의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는데 앞에서 확인했던 제조업만 띄워왔습니다. 자, 제조업이 뭐 부가가치가 이렇구나, 그래 뭐 제조업이 그렇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한번 뜯어보자. 자, 제조업을 뜯어봤더니 뭐 대동소이하게 원래 있던 위치에서 뭐 한번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거나 아니면 쭉 떨어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 표식이 있는 뭐냐면 전기, 전자 및 정밀 기계 제조업입니다. 이 파트에서의 부가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1985년부터 2020년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제조업을 무언가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X자 표시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X자 표시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석탄 및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업 인천에 석탄이 있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SK 석유화학이 있죠 인천에. 물론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화학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지스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 부분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천에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기업과 무언가 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기업과 지역의 협력업체와 지역민들이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세부적인 수치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인천 제조업의 구조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다. 보시면 전통적인 것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하지만 4차 산업 빅데이터와 연결된 이 전기전자 및 정밀 기계 제조, 그 다음에 화학 바이오와 연결된 이쪽 파트에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밀 기계, 의약품, 화학 제조에서 강세에서 인천 일자리 사업은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표는 제가 이제 새롭게 좀 추가한 장표인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그 중에서도 그런데 인천에서는 어쨌든 가장 전통적인 제조업하면 금속 제조업이거든요. 이 금속 제조업을 그냥 놔둘 거냐, 그렇다고 버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대비 2020년 증감률, 이 금속 제조업에서의 각 지표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 사업체 수는 2017년 대비 2020년 전국 기준이 밑에가 이제 2000 기준인데 전국 수치랑 비슷한 수치로 갑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 감소했어요. 1.3% 감소했고요. 종사자 수 10% 감소했습니다. 이게 좀 크죠.
왜냐하면 사실 근로자들도 좀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액이에요. 급여액이 2017년 대비 2020년인데 줄었습니다. 2017년 대비 마이너스 2.6%예요. 2020년에.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근로자가 그만큼 빠졌기 때문입니다. 총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비. 자,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나옵니다. 인천에서 1차 금속 제조업에서의 생산비가 2017년 대비 마이너스 12.9%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유를 찾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사업자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 절대 금액이 줄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고는 1.3% 줄었는데 생산비가 12.9% 줄었다? 그 얘기는 조금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가가치가 0.8% 늘었어요. 자, 그럼 이 생산비 감소는 우리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전부 다 감소했는데, 자, 저희가 추측했을 때, 제가 추측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생산 설비의 자동화에 이유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속 제조업들이, 인천에 있는 많은 제조업들이 자동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찾은 것이 자동화예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지원 정책도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한 몫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비가 많이 감소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천의 1차 금속 제조업이 생산비는 감소하고 부가가치는 늘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 않고 사업체들도 줄고 있다. 이 부분을 제조업을 계속해서 인천 지역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럼 어디서 어떻게 공략할 거냐? 요 밑에서 잠깐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1차 비철 금속 제조업의 수치를 잠깐 볼게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여기 부가가치에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전국 기준에서 14.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9% 증가는 엄청나게 증가한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1차 철강 제조업이 아니라 지금 많은 활동과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바로 비철금속 제조업 쪽이다라는 거예요. 이쪽 파트에서 그러면 일자리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인천시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최근에 그 알루미늄 주물업체를 한 군데 만나봤어요. 근데 이 주물업체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알루미늄 주물업을 인천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우리 경쟁업체인데 더 이상 경쟁업체가 아니에요. 이 업체가 쓰러지면 우리 업체도 쓰러져요. 왜 쓰러집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건 물량 못 맞추니까 쓰러져요. 이제는 동반자 업체가 동반자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주물이 갑자기 왜 없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자동차 전기 배터리 케이스 생산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서는 알루미늄 주물 비철금속이거든요. 알루미늄 주물 쪽에 손을 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산업이 전기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물 쪽에 다 손을 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업체가 지금 힘겹게 유지해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비철금속 제조업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의 돌파구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철금속의 반전의 이유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산업 전환과 자동화, 스마트화와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맞물려서 분명히 어떤 해결책이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천 산업 및 경제 동향과 그 의미를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쭉 모아봤어요. 여기 있는 건 뭐 이제 잠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생산량 줄어들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 비율로 따지면 전국 대비, 그 다음에 1인 소득 큰 연착륙 없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인천 사업체의 영세함과 근로조건의 열악함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근로자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정밀과학 기계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천산업 주도하는 전략산업과 기간산업 이쪽에 부가가치 강조 부분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산업구조가 병목 형상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정밀기계 제조와 의약품, 화학제품 강조,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준비했던 장표에서 보시면 비철금속 파트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지역 내 각 산업에 특히 활성화되는 세부 제조업 분야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 세부 제조업이 고생산성과 고부가가치를 가진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 두 개의 대앵커 기업들은 협력업체들, 지역 협력업체들과 지역민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민을 유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역민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적인 시사점을 좀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고용지표와 시사점이 민선 7기의 일자리 로드맵과 얼마나 잘 좀 연결이 되고 있었는가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요.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고요. 성과보고서 바탕으로 몇 개만 좀 뽑아왔는데, 보시면 7기의 일자리 로드맵에서 주장한 주요한 정책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시스템 혁신을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인천형 신성장 사업과 일자리 연계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변화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인천시에서 정확히 그 부분을 짚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큰 목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저희 분석 데이터와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 및 고용 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 네 번째가 계층, 지역,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산업 경제 동향은 바로 이 두 번째 지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지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을 몇 가지만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다 보면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된 핵심 여러 가지 이제 2-7번까지인가 6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2-1번과 2-5번이 가장 연결성이 깊은 사업이었습니다. 보시면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 유치 확대에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인천시가 창출하겠다고 했던 정량적인 일자리 수입니다. 물론 2022년까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아마 2,800여 명, 그 다음에 아이패드 산업성장 허브 조성, 또 4차 산업 핵심 기술 기반 센터 구축에서 91명, 97명, 그 다음에 바이오 융합 산업 단지 기술 조성에서 6,000명, 로봇 분야 창업 일자리 지원에서 1,400명,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에서 160명, 그 다음에 뷰티 산업 육성에서 230명, 그 다음에 녹색기후 산업 생태계 조성에서 2,000명 가량. 자, 이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항만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68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창출을 지원해서 기업에게 무언가 지원해서 기업의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목적이었는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 1조 원 만들어서 19,000명 가량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및 인프라 구축해서 220명,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해서 1,200명, 산단 고도화해서 260명,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해서 18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읊어드리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좀 의아한 부분이 몇 군데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다 추진해서 다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이오 융합 3단 기술단지 조성에서 6,000명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사실은
이 6,000명 바이오 융합 산단 기술 단지 조성 6,000명은 아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앵커 기업 삼성 바이오로지스하고 셀트리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추적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앵커 기업을 각 산업 분야에서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 데려올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인천시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안 하나를 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뼈아픈 얘기를 드리면 로봇 분야 창업 및 일자리 지원은 1,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로봇 그 랜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까지는 내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내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160명. 160명이라는 지표는 받아들여지고 메이크센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GM의 제2공장이 11월 언젠가를 기점으로 이제 생산을 중단했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뷰티 산업 육성, 사실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생각보다 많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뒤에 아시게 될 거예요. 녹색기후 산업 생태계 조성 이 부분도 사실은 묘연하죠. 묘연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유관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잘 연결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쪽에 2-5번까지로 넘어와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1조 원 지원해서 19,000명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보셨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그 5인 미만의 기업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1조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죠? 아까 26만 개였나요? 네, 26만 개까지 20년도에 늘어났는데 1조 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효과를 보기엔 아직 시기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상단 고도화 추진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남동공단 매우 노후화됐거든요. 그런 노후화된 상단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작게 가지고 왔는데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제 짚어봤던 인천형 혁신 성장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 지원을 통한 어떤 민선 7개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낸 성과들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 낸 성과들이고요. 21년도에 낸 성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보면 일자리 창출 수만을 가지고 더해보면 목표보다 상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목표보다 상회한 것들이 꽤 있어서 인천시가 나름 자신들의 우리 인천시의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센터 구축에서 처음엔 97명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444명 정도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처럼 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파트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이제 성과를 쭉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육성 자금 1조 원에서 19,000명 하겠다고 했는데 19년도에 210명, 그다음에 20년도에 26명, 그리고 아직 21년도에는 성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게 자료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이런 건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9,000명에 너무 턱없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을 분명히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2019년도에 어쨌든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홍보하는 시점이었다면 사업에 대해서 20년대에는 뭔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점점 가면서 실적이 늘어나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 점점 가면서 실적의 항목들이 줄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사업 관리에 있어서 좀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물론 창출에 있어서 이제 정량적인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외에 어떤 정성적인 부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과 일자리 그 공시제 관련된 어떤 보고서에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020년도에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추적 조사나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쭉 정리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1년까지 지속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분명히 존재한다. 제조업, 바이오 사업, 로봇 사업, 중소기업 어떤 지원 사업. 하지만 성과를 다각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는 보시면 핵심 전략 산업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대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그 8대 전략 사업에 아직까지 손대지지 않고 있어요. 2022년입니다. 6년이 지난 시점, 7년 차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핵심 전략 산업을 무언가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없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할 수는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산업은 우리가 버릴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모든 도금된 그런 크롬 처리,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서 반짝반짝하는 부분, 전부 다 표면 처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면 처리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인천 지역에서 분명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산업 파트에서 고용 창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일자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서구에 이제 표면처리 협동조합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선된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나 확대가 좀 필요하다. 물론 지역민들과의 이제 또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대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것과 또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역 바이오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긍정적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 채용하는 채용자들이 인천민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 그걸 늘려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랜드 말씀드렸지만 로봇 분야 일자리 사업 실적이 더딘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봤는가. 만약에 아직 시기상조고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전적인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집계가 진행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저조했거든요. 물론 자료상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9,0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자료상으로 끝나 있어서 실질적인 집계가 진행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집계되고 있다면 집계해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오픈하고 개선이나 보완 또는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을 지원했는데 낙수 효과가 제대로 안 일어난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지표에서 이 경활 인구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19, 20, 21년도 기준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활 인구 수 및 비율의 감소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천시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경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천시 일자리 대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가?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경활 인구 비중인데 전국 대비 비중과 이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돼요.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천이 이제 파란 게 인천이죠. 인천의 이제 경활 인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전국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천에서의 일자리 대책은 어쨌든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은 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병활 인구가 이렇게 줄어간다고 그러면은 정책 잘못된 거 아니야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 잘 순환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의 파급력과 인천 산업구조의 정체가 맞물린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소한 추세는 그렇다라는 것이지만 이 순환할 수 있는 정책들은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같이 묶어서 고용률, 실업률을 같이 한번 묶어서 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이제 병활인구 비율은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는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보시면 고용률입니다. 역시 이제 파란 게 인천인데요. 고용률이 이제 쭉 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으면서 20년도, 21년도 보니까 반짝 올랐습니다. 전국은 소폭 떨어졌는데 반짝 올랐어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인천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전국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인천은 정책을 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쓰면서 고용률은 높이고 실업률은 떨어뜨리고 있다. 그 노력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매우 코로나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고용률도 그러니까 전국 대비해서 높지만 고용률도 떨어졌죠. 코로나 시점 이후에. 그다음에 실업률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희가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 고용률 높아지고요. 실업률 떨어지고 코로나 시점에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열악한 근로 환경에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0대 중장년 이상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은 중장년들이 좀 열악한 일자리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인천에서 심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7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력 회사들의 인력 소비가 늘어난 거예요. 즉 공공 근로 자리도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공공 근로도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 회사들의 증가도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을 일자리를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천시 일자리 대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앵커 기업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만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3만 6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보는 거죠. 직업별로 이제 취업자 수를 잠깐 확인해 보면 이 박스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3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인천시 내 단순 노무 종사자의 압도적인 증가, 다른 데서는 그만큼 증가한 파트가 없죠. 사무 종사자가 뭐 11만 명, 죄송합니다. 11,000명 정도 증가했지만 3만 4천 명 압도적으로 증가했는데 일자리 대책의 이제 직업 훈련이나 고숙련 인력 양성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조립 및 단순 노무자 사실 훈련이 필요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해고하고 새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파트에서의 일자리 이제 취업자들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숙련이나 아니면 평생 직업 훈련을 활용해서 뭔가 좀 근속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러한 결론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종사자랑 지위 사실은 이건 또 약간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박스만 보겠습니다. 상용 근로자 잠깐 볼까요? 다 뭐 좀 5,000명, 뭐 10,000명, 마이너스 4,000명 이렇게 쭉 있는데 상용 근로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상용 근로자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요,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우리 회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인데, 연봉은 이 정도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걸 근로자를 일단 고용하자 정규직으로 해서 상용 근로자가 이 정도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기업들이 근로자 채용이 쉽지 않아서 상용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 좀 파트타이머가 아닌 상용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고 이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일자리 대책은 이런 기조를 활용해서 장기 근속 및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그렇고 다 상용직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파트타이머로 일할게요. 내가 왜 저기에 계속 매여서 9 to 6로 일을 해야 되고 잔업이 있으면 잔업을 해야 되냐. 난 4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지금 3, 4시간만 일해도 사실은 자기가 한 달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근로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건 근로자들의 입장이에요. 기업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과 기업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인천 지역에서 이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계속 혼돈스러워요. 근로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4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하지만 기업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충분한 고용 보장을 해주고 근로시간을 보장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약간 균열이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메울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인천시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새롭게 추가한 장표예요. 이제 인구 거의 이제 지표는 마지막 장표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인천의 인구 구조 중 중장년 및 노령화 이슈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보시면 50 플러스 세대의 비율이 인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요 중간 제일 밑에 회색선이 전국 기준입니다. 만만하죠? 50 플러스 세대, 이 정도 중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제일 빨간 게 인천이에요.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구 구조를 들여다보면 인천이 전국보다 또 서울보다 1년 이상 빠릅니다. 뭐가? 노령화 시점이 1년 이상 빨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노령화 대신 어쨌든 일을 희망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노령화 되신 분들이 서울에 살기 힘들죠. 인천으로 터전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서의 인구 고령화 비율은 서울보다 경기보다 더 빠릅니다. 전국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5.1%예요. 이 비율 자체가. 근데 쭉쭉 증가하고 있죠. 근데 서울, 경기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매우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세. 그거를 다른 지표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이건 이제 부양비인데요. 부양비 여기 밑에 보면 총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로 유소년, 노년을 합친 인원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부양비가 32.9, 33.5, 33.9에서 조금씩 올라가요. 이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인천에 뭐가 문제냐? 노령화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생겨나지 않고요. 유소년은 줄어들고 있고요. 노년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거는 유소년 부양비고요. 회색이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 역전이 됩니다. 언제? 20년도에.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제 일자리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이 노년 부양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이 됐어요. 20년도에. 물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019년도에 이미 역전됐지만 그 폭이 20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은 감소하고 중장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만 떼와서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100%를 넘어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감소와 노년 부양비 증가로 노령화 대응이 절실하다. 일자리 대책에서도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천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천의
일자리 대책에서의 어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들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하면 코로나19 대응력이 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인천에 민감하게 작용이 된 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기업에 많이 집중된 거 아니냐, 대기업 유치에 많이 집중된 거 아니냐. 물론 필요합니다. 대기업 유치 필요한데요. 대기업 유치했으면 지역 토종기업과 연결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 그죠? 일자리 대책, 직업훈련 연결돼야 된다. 그래야 등속수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부족률 높은 산업 중에서 이 사업 시설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산업 확대, 지원 목적의 어떤 사업으로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원은 계속해서 필요해요. 제가 여기에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산업 둔화 방지 목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지원할 필요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일자리 대책의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로드맵이 마련이 됩니다. 17년부터 22년까지의 민선 7기 로드맵이 마련이 됐는데 그러면 마련된 로드맵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마련된 로드맵에 있는 과제들 중간에 이거 이렇게 바꿔볼까 해서 급격하게 바뀐 사업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 현장과 여러 여건들은 너무 변화가 심한데 정책이나 일자리 대책이 정해져서 그거대로 그대로 흘러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연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 정책에 있어서도 대책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산업을 활성시킬 수 있는 보편성이 필요하다. 제조기업에만 특화될 필요 없고 바이오에만 특화될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런 산업에 이제 보편성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이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천시 일자리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늘 나오는 얘기긴 한데 정책 수요 대상자하고 좀 얘기가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의 수요자는 기업이 되기도 하고 예비 직장인, 즉 부직자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시민의 목소리를 정말 듣고 정책을 수립했는가라는 건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앵커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봤는가. 그냥 우리가 유치할 거야 라고 해서 가서 제발 우리 자유경제구역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맞춤형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할 필요가 이미 잘 하고 있겠지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근에 어떤 이슈를 좀 만났냐면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반영된 거긴 합니다. 인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종속돼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업이 그들이 원하는 임금이나 여건을 바로 맞춰주기 어렵죠. 그러면은 일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들여다보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능하긴 한데 기업이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맞춰줘서 너희들이 원하는 임금을 우리가 맞춰주겠다. 그래서 임금 같이 하자라고 해서 뭐 기업 정부 지원도 받고 해서 수준을 맞춰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것도 많이 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프랑스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최저시급 똑같이 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줘서 그들 고국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을 송환할 텐데 보낼 텐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우리 사업이 돌아갈 그것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산업은 돌아야 됩니다. 산업이 돌고 경제가 계속 돌아야 실질적으로 지역민 그 이후에 지역민들이 좀 더 고수준의 직무를 채택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채용시킬 사람이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인천에 꽤 많은 수의 이중 국적자들, 그러니까 제2 외국인인데 비자가 수준이 안 되거나 또는 이주민 2세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그들은 되게 바라고 있어요. 우리를 제발 교육 훈련 시켜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기업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들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고용할 수 없고 쉽게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절충안을 좀 찾아서 일하고 싶어하는 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 사각지대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코포탈리즘, 아까 서두에 역시 말씀드렸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유의, 또 활용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회적 대화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기업,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준선을 만드는,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 가능성. 정책이 좀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쭉 갈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바뀔 필요가 돼서 수시 정책 운영 확대. 그러니까 만약에 정해진 정책을 바꿀 수 없는 정책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정책도 제도적으로 좀 만들고, 그리고 수시로 입안되는 정책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변화하는 산업의 일자리랑 잘 매칭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가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이제 분석한 산업 분야입니다. 뭐냐면 인천 지역에서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많은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 분야만 선정한 겁니다. 전문가 회의를 통했고요. 또 설문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결과인데요. 인천에서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1차 금속,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 그다음에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이 결국은 제조업 쪽이 금속과 제조업 쪽이 주력 산업이에요. 인천에서는 많이 줄어가고 있는 걸 계속 앞에서 확인을 했죠. 그다음에 특화 산업이 있습니다. 인천에 목재 및 가구 제조, 의외죠. 근데 이게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인천항에서 사실 목재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또 인천 플러스 근방에 있는 시흥 쪽에 가구 제조 공장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만들어내지는 매출액이나 부가가치가 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화 산업으로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분석상. 그리고 성장 산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 기업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화학 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제조 이런 것들이 성장 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던 통계청 데이터에서 다 언급된 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 정책이 수립될 때. 그래서 이런 중분류까지 저희가 같이 표현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 입안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좀 장시간 말씀을 좀 드렸지만 4개 파트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일부는 고급 기술로 갈 수가 있다고 봐지고요. 일부는 단순직인데 단순직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상용직보다는 일정하게 이제 자율성에 따른 자기 얽매이기 싫어하는 어떤 이런 플랫폼 산업하고 맞물려서 가는 이런 구조
서비스와 비슷하게 가는 아니면 투자 구조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양산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도 생각합니다. 조금만 듣고 싶어요. 그 말을.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 4차 산업 돼서 근로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력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타개해야 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수준의 직무를 만들어서 그 고수준의 이제 원래 일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잡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제 가는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좀 암울한 얘기지만 현재 단순 제조업이나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자동화를 피해서 고수준의 직무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에도 일반적인 업무나 단순 노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학습이나 평생교육을 통해서 고수준의 직무로 올라서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라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캐파가 만약에 100이라면 한 그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고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분들은. 그럼 여전히 나머지 90%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더 정확한 수치나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연구하시는 뭐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고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렇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없었던 직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직무 자체도 매우 그 수준 자체는 낮을 거라 평이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역시 옮겨가서 해야 되는 일자리다 보니까. 그럼 이들은 계속해서 일자리 유목민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빨리빨리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직무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제공한 다음에 넘어가고,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 그렇지 않으려면 무언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대화를 여기서만큼은 자동화 도입하지 말자. 이런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내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만족감을 또 얻어야 되는데 계속 자동화함으로 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계속 좀먹게 되면 그런 만족감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규정을 선을 긋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만. 이 일자리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기업에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나 정부가 참여해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줄고 생산비도 줄으면서 부가가치는 높이 부는 더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배가 많이 소득이 나는데 일반 그 말하는 거기에서 고용에서 탈락되고 점점 더 일자리가 못하는 구조로 가면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그런 예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고용 탈락하고 일자리에 따른 뭐 노동자 양극화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아마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일단은 낮은 단계에서 단순한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고 조금 더 계속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들도 고용에 대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임금들이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고용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일자리 확장 차원에서 정부에서나 인천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과연 일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10시간 뭐 일주일에 뭐 20시간 정도 일하나 아니죠. 일을 해도
30시간 정도 일어나놓고 30만 원 전화해놓고 노인 일자리한테 일자리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들이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노인 일자리라는 그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들이 이거는 장난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다른 기업체는 그냥 두더라도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짜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일을 하고 일자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11개월짜리 만들어놓고 무슨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원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이거는 그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질문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하고 말장난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심각하게 단성이 경제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의문이 되는 제가 이제 연구한 부분들하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어지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2019년부터서 조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천이 2010년도부터서 쭉 해가지고 인구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인구수가 증가의 비율과 인천의 경제활동 비율과 비교를 동시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과연 경제활동이 증가되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가 부산 대구보다도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 수치로 그것만 보면은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강력도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촘촘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무진하게 질문해야 될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일자리 정책 방향하고 고려해가지고 맨 서두에 이야기했던 ILO하고 EU에서 이야기하고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인천이 지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사님의 생각들이 과연 ILO와 EU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인천의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만 제가 중앙정부에서도 11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상황, 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몸을 담고 있는 저희 조직원으로서 매우 좀 서글픔을 좀 느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안에서 저희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여러 조직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도 좀 개선의 필요성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활 인구하고 인구 증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 인구가 2019년까지 쭉 늘었죠. 그래서 뭐 그때 몇 명 증가했다고 이제 막 행사 세레머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기본 모수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활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많이 활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데이터들도 대부분은 그 절대적인 수치와 함께 전국 대비 비율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증가하고 뭐 경활 인구 증가 뭐 이런 얘기 고용 인구 증가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요거 한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할게요. 보시면 자 인천이요 전국 대비해서 계속 몇 년 동안 고용률도 높고요 실업률도 높아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을 인천 지역의 일자리의 순환이 매우 빠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증가했고 몇 프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둘 다 높지? 왜 둘 다 높은지를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일자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돌아갔다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빨리 채용하는 거예요. 이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같이 높은 지역.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시에서 좀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근로자 지원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계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지원 이거고 이게 있고 기업 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기업을 지원하는데 그 기업에 가는 대상자의 근로자에게 연계된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좀 지속성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게 지속성이 끊어져 버리면 회사는 근로자를 놔버리고 근로자도 회사를 놔버립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기업과 연결된 근로자를 같이 지원하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서 답변 좀 드리겠고, 마지막에 제일 곤란한 지금 아이로와 이후에 어떤 그 지표에 인천은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겠는가? 요거는 제가 인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전국 얘기로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전국 데이터로 2019년도에 그 고용 관계에 관련된 지표가 한번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이거는 그 OECD 가입 국가의 이제 지표를 쫙 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공교롭게 어떤 결과가 나냐면, 기업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매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지수가 되게 상위예요. 한 3, 4위? 그런데 근로자에게 물어봤을 때 일할 때 어떤 근로자로서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국가예요. 그것도 아프리카 저 개도국 빼면 거의 꼴찌라고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도 힘들고 근로자도 힘든 게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라는 얘기거든요. 인천이 아닌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일자리 점수는 100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 5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보게 되면 인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기업도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도 종사자 많이 좀 줄었잖아요. 그 원인이 코로나 때문인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뭐 기내식계 근무하시는 분들 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좀 오실 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종사자 줄지 않았나. 그 산업 규모 자체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되거든요. 공항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나 어떤 생활 여건에 따른 소비나 이런 것들을 공항 경제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터링 업체, 그다음에 이제 공항 수리 업체, 항공기 수리 업체, 그다음에 항공 예약 업체나 이런 업체들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의 근로자 수가 줄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심해요.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2020년, 2021년에 사업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케이터링 업체는 거의 근로자의 한 50~60%가 다 휴직이거나 아니면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기업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20년도에도 만나봤고 21년도에도 만나봤고 22년 올해도 만나봤는데, 기업들은 한 얘기는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들에게 휴가를 주고 무급 휴가를 줬었는데 이들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그만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고는 아니었고 그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그만큼 매출액이 없었던 거예요. 공항 쪽에 있는 특히나 서비스업에 관련된 케이터링이나 이런 업체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22년도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또 기업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우리 다시 항공편들이 이만큼 많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지상조업, 케이터링 업체에서 인력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대인 사람들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인력에 대한 캐파가 다시 늘어나기까지, 다시 회복되기까지가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뭐가 되게 안 좋냐면, 영종도라는 지역에 통행료를 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울고 싶은데 빵 때려준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통행료를 내면서 계속 이 기업에 다녀야 되나? 하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녔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니면 직장을 옮겼거나 이 기회에 통행료 내지 않는 다른 기업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근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이 통행료 때문에 사람들 거기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현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은 수요를 좀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규모나 일자리 수 규모를 회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물론 이런 그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있지만은 이런 제조업체에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좀 어렵나요? 한 명 고용하는 거하고 두 명 고용하는 거하고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는 2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발생 소지의 가능성 이게 한 명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였는데 어쨌든 시간은 쪼개지지만 둘로 나눠지면 20%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관리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그래도 우리가 해오던 대로 8시간 근무제 한 명을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회적인 추세가 되고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되면 바뀌어야죠.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